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에 부산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 소개를 하자니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미흡한 글솜씨지만 어여삐 봐주세요. 저는 부산 영도에서 생선 장사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이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장으로 나가셨습니다. 미수가, 엄마는 네 믿고 산다. 동생들 잘 챙기고 있거라. 라며 제 이마에 뽀뽀하고 나가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겨울에는 꽁꽁한 손으로 생선 손질하시면서도 우리 큰딸 대학은 꼭 보내야지 라고 중얼거리시던 엄마. 그런 엄마 뒷모습 보면서 나도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했었죠. 아버지는 제가 16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미수가, 아빠 오늘 일찍 들어올게. 저녁에 짜장면 시켜 먹자 라고 하시고 나가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이제 네가 큰딸이니까 엄마 도와서 동생들 잘 챙겨야 한다. 친척 어른들 말씀에 어린 마음에도 이젠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야겠구나 생각했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낡은 과자통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미수가, 이거 네 대학 등록금이다. 야간 대학이라도 가라. 엄마가 몰래 모은 거야. 그 과자통을 열어보니 구겨진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들이 빼곡했고요. 세어보니 정확히 170만 원. 그때 처음으로 어른이 되어서 엄마 앞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엄마 허리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네가 대학 가는 게 엄마 소원이다.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보는 게 엄만 제일 좋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약속했어요. 아버지, 제가 열심히 살아서 엄마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고요. 야간대학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낮에는 엄마 가게 일을 도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엄마랑 같이 시장 가서 생선 받아오고 손질하고 손님 응대하고 손은 늘 비린내가 났고 겨울엔 동태 만지다가 동상도 여러 번 걸렸어요. 그래도 힘든 줄 몰랐던 건 엄마가 늘 제 곁에 계셨기 때문이었죠. 미수가, 네 손 좀 봐라. 여자 손이 이게 뭐고? 좋은 남자 만나려면 손도 고와야 하는데. 엄마가 제 거친 손 잡고 한숨 쉴 때마다 엄마, 난 아무래도 좋아. 그것보단 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일 안 시키는 게 더 중요해.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만 신경 쓰고 다른 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었는데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네요. 25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대학 동기 은정이가 야, 우리 사촌 오빠가 부산에 출장 갔는데 혼자라서 심심하대. 밥이나 같이 먹어줘. 라며 반강제로 소개팅을 주선했죠. 나 연애 같은 거 할 시간 없어. 엄마 가게도 도와야 하고 졸업도 준비해야 하는데. 라고 거절했지만 은정이가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만나봐. 우리 오빠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조르는 바람에 마지못해 나갔죠. 약속 장소는 서면에 있는 어느 커피숍이었어요. 처음엔 에이, 서울 남자 뭐 별거 있겠어? 재수없게 서울 자랑만 하다 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생각과는 완전 달랐어요. 키는 한 175cm 정도에 특별히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인상이 참 순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은정이가 많이 칭찬하던데 실제로 보니 더 예쁘시네요. 라며 수줍게 웃더라고요. 부산은 처음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일 때문에 가끔 왔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구경은 처음이에요. 부산 자갈치 시장이 유명하다던데 아직 못 가봤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자갈치 시장이요? 거기 우리 엄마 가게 있는 곳이에요. 라고 했더니 눈을 반짝이면서 정말요? 그럼 구경 좀 시켜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곧장 자갈치 시장으로 갔죠. 엄마가 어머 미수가 웬일이고? 남자친구가? 라며 놀라시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는 오빠예요. 라고 둘러댔거든요. 그러자 정호씨가 넉살 좋게
어머님 안녕하세요. 생선 가게가 이렇게 크네요. 대단하세요. 라며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엄마가 아이고 서울 양반이 여기까지 왔으면 뭐라도 먹고 가야지 라며 회를 썰어 주셨는데 정호 씨가 그걸 먹으면서 와 이렇게 싱싱한 회는 처음 먹어봐요. 서울에서는 이런 맛 절대 못 느끼죠. 라며 감탄하더라고요. 참 서글서글하고 모난 거 없는 사람이다 싶었죠. 알고 보니 정호 씨는 중견 건설회사 현장 감독이었고 해운대에 아파트 짓는 프로젝트로 6개월간 부산에 머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6개월 동안 부산 구경 많이 하세요. 라고 예의식으로 인사하고서 헤어지려는데 그 사람이 미숙 씨, 혹시 다음 주말에도 시간 있으세요? 부산 구경 좀 더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저도 그렇게 싫진 않았고요. 그 후로 매주 주말마다 만났어요. 태종대도 가고 해운대도 가고 범어사도 갔죠. 한 번은 미숙 씨, 저 내일 새벽에 현장 가야 해서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겸사겸사 혹시 자갈치 시장 가는 거 구경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새벽 4시에 만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거기서 엄마 일을 도와주더라고요. 아니 이런 일 해본 적도 없으면서 왜 하려고 해요? 라고 물으니 미숙 씨가 매일 이렇게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쯤은 같이 해보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생선 상자 나르다가 미끄러져서 엉덩방아 찍으면서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며 웃던 그 모습이 그땐 어찌나 귀엽던지. 그렇게 6개월 후 프로젝트가 끝나고 정호 씨가 서울로 돌아갔어요. 마지막 날 부산역에서 미숙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서울 가서도 연락할게요. 라고 인사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서운하던지요. 그래, 어차피 서울 남자야. 가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는데 금요일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저 지금 부산역이에요. 주말 동안 있다가 일요일 밤에 올라갈게요. 깜짝 놀라서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으니 그냥 미숙 씨 보고 싶어서요. 안 되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은 매주 금요일 밤 무궁화호를 타고 부산에 내려오기 시작했죠. 기차표가 얼만데 매주 와요. 돈 아까워요. 라고 했더니 미숙 씨 한 번 보는 게 10만 원이면 싼 거죠. 이것도 투자예요, 투자. 라며 웃더군요. 겨울엔 난방도 안 되는 기차에서 5시간 넘게 걸려서 오고 여름엔 에어컨 없는 객차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도 매주 왔어요. 한 번엔 폭설이 내려서 기차가 7시간이나 지연됐는데도 새벽 2시에 도착해서는 저 왔어요. 제가 좀 늦었죠?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하더라고요. 이런 날씨에 왜 왔어요? 위험하잖아요. 라고 걱정하니까 일주일 내내 미숙 씨 생각만 했거든요. 못 오면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걸. 1년쯤 지났을 때 정호 씨가 미숙 씨, 우리 이제 그만 연애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이제 헤어지자는 건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는데 연애 말고 결혼하자고요. 나 미숙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라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것도 엄마 가게 앞에서요. 토요일 오후라 손님들 다 보고 있는데 근데 미숙 씨, 나 진짜 돈은 없어요. 집도 없고 차도 없어요. 현장 돌아다니는 일이라 고생도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도 미숙 씨만 보고 살게요. 결혼해 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프로포즈했죠.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어머 낭만적이다. 아가씨 빨리 대답해. 이러시고 엄마는 아이고 민망이라. 일어나. 라고 말리셨어요. 그런데도 정호 씨는 미숙 씨가 옛살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라며 버티더라고요. 결국 네. 라고 크게 대답했죠. 그때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엄마도 그래 잘 생각했다. 사람이 참 진실해 보이더라. 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5월 5일 어린이날 영도에 있는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호 씨는 홀어머님과 친척 어른들 몇 분만 오셨고 우리 쪽도 가족이랑 가까운 친척들만 모인 조촐한 결혼식이었죠.
원래는 정호 씨 고향인 경기도에서 식을 올렸어야 했지만 정호 씨가 하도 자기 마음의 고향이 영도라 하고 우리 집을 배려해주고 싶다고 해서 결국 부산에서 올렸죠.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남편이 미안해, 다음에 돈 모아서 꼭 해외여행 보내줄게 라고 했지만 전 괜찮았어요. 서울 봉천동 반지하 신혼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여보,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게 살자. 절대 후회 안 시킬게 라고 말하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신혼초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반지하는 습하고 좁았지만 둘이 함께라서 천국 같았죠. 남편은 새벽 6시에 현장으로 출근하면서도 자고 있던 제 이마에 꼭 뽀뽀를 하고 여보, 오늘 저녁엔 뭐 해줄 거야? 벌써부터 기대돼 라고 말하곤 했어요. 주말엔 어김없이 둘만의 데이트를 했죠. 돈이 없어서 주로 공원이나 한강에 갔지만 김밥 싸가지고 가서 먹으면서도 여보, 이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말하던 정호씨. 가끔 월급날이면 오늘은 내가 쏜다 라며 삼겹살집에 가서 소주 한잔하는 게 최고의 사치였어요.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정호씨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여보, 우리 아들이야, 나를 똑 닮았어 라며 신생아실 유리창에 매달려 있다시피 했었죠.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땐 공주님이 오셨네, 우리 딸은 엄마 닮아서 예쁘게 자랄 거야 라며 행복해했고요. 그런 우리에게 가장 큰 시련이 있다면 그건 바로 IMF였어요. IMF가 터졌을 땐 정말 힘들었어요. 정호씨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려 월급이 석 달이나 밀렸죠. 그때 전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부업으로 화장품도 팔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나서 이런 고생을 이라며 울먹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보, 우리가 같이 있잖아. 애들도 건강하고 이게 진짜 행복이야. 돈은 다시 벌면 돼 라고 위로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버티며 살았어요. 2000년이 되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낸 남편이 드디어 현장 소장으로 승진했을 때 우리 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보, 나 소장 됐어. 이제 우리도 강남 간다 라며 저를 번쩍 들어올리던 남편. 그해 가을 정말로 강남 32평 아파트로 이사했죠. 이사 첫날 넓은 거실을 보며 남편이 여보,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이제 정말 고생 끝이야 라며 울먹이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강남까지 근 10년 만에 이룬 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어느 날 남편이 여보, 나도 이제 소장인데 골프 정도는 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골프? 그거 비싸잖아요 라고 했더니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거래처 사장들이 다 골프 광이라 안 치면 대화가 안 돼 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어요. 나중엔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 골프하는 날이 됐죠. 여보, 주말엔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자 라고 하면 이것도 다 가족을 위해서야. 인맥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돈을 벌어 라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옷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아울렛에서 세일하는 옷만 샀는데 어느 날 보니 백화점에서 300만 원짜리 골프웨어를 사고 있더라고요. 여보,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당신이 뭘 알아. 이제 나도 강남 사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입어야지. 창피해서 어떻게 남들 앞에서 서겠어?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이 변했구나.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라고요. 봉천동 반지하에서 여보, 우리 함께라서 행복해 라고 말하던 그 사람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시어머니는 경기도 외곽 시골에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정호 씨가 중학생 때 농사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논농사 지으며 3남매 키우신 강인한 분이었죠. 마치 저희 엄마처럼요. 결혼 초에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네. 서울 와서 적응하느라 힘들지. 우리 정호가 잘 챙겨줘?
라며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명절에 시댁 가면 며느리 일 시키지 마라. 우리 며느린 손님이여. 라고 하시면서 부엌 일도 못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출세하면서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소장이 됐는데 며느리도 좀 품위 있게 살아야지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에게 미수가 아무리 부산 생선 장사집 딸이라도 이제 강남 사니까 다르게 살아야지.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가방도 명품 하나쯤은 들고 다녀야 정호 얼굴이 서지 않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님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론 서운했죠. 부산 생선 장사집 딸이면 어때서.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가족이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점점 시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엄마는 시골에서 평생 살았으니 서울 물정 모르시잖아. 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하고요. 시어머니가 아들아 너무 골프만 치지 말고 가족도 좀 생각해라. 라고 충고하시면 엄마가 골프를 알아요? 이게 다 사업이에요. 사업. 시골에서 논농사나 지으시던 분이 무슨 이라며 막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전 어머님 정호 씨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중간에서 다독였죠. 그럼 시어머니는 그래도 지가 애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쓰나? 라고 서운해 하시다가도 이럴 때 보면 며느리가 있어서 다행이요. 네가 우리 아들 잘 챙겨줘.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몇 년 전 가을 10월쯤이었을 거예요. 세탁소에 남편 양복을 맡기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립스틱 묻은 담배가 나왔어요. 진한 빨간색 립스틱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죠. 이상하다. 나는 이런 색 립스틱 안 쓰는데. 며칠 후 골프백을 정리하다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작은 파우치가 있었는데 열어보니 여자 화장품이 가득했죠. 쿠션 팩트, 립글로스, 향수. 분명히 제 것이 아니었어요. 의심이 더해진 저는 몰래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봤는데 더 가관이었어요. 청담동 명품관, 압구정 여성 액세서리 가게, 그리고 강남 모텔. 날짜를 확인해보니 정호 씨가 야근이라고 했던 날들이었죠. 설마 정말 그런 거야? 전 손발이 덜덜 떨리면서도 증거를 더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 차에 소형 녹음기도 숨겨놓고 핸드폰 문자도 몰래 확인하고 바람 피우는 사람에 대한 건 일일이 다 지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걸 발견했죠. 남편 골프 동호회 단톡방에서 정호 형, 오늘도 그 캐디랑 라운딩 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온 메시지를 본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우선 내일 애들이 없을 때 남편한테 다 털어놓으라고 해야지. 이혼이든 뭐든 각오하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길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모든 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불륜 증거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부산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경미한 뇌경색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관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발하면 위험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엄마는 자주 아프셨어요. 한 달에 2-3번은 부산에 내려가야 했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 간병도 해야 했고 그 와중에 남편은 또 부산 가? 돈이 얼마나 드는데? 라며 짜증만 냈어요. 그래도 전 엄마가 우선이었어요. 남편의 불륜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고 생각했죠. 엄마가 좀 나으시면 그때 따지자. 지금은 엄마가 먼저야. 근데 그게 실수였어요. 그 시간 동안 정호 씨는 더 대담해졌고 결국 그 다음해 2월 어느 날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됐죠. 핸드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화면에 옆집 아주머니라고 떠 있더라고요. 부산에 계신 엄마 옆집 아주머니 번호였어요. 새벽에 웬 전화인가 싶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받았죠. 따님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는데 의식이 없어요. 119 불렀는데 따님도 빨리 오세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전화기도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남편을 흔들어 깨웠죠. 여보 일어나. 엄마가 쓰러지셨대. 의식이 없대.
남편이 잠결에 눈을 비비며 그래, 병원 갔어? 라고 묻더라고요. 지금 119 타고 병원 간대. 우리도 빨리 가야 해. 같이 가자. 그런데 남편이 시계를 보더니 큰일이네. 근데 나 아침 8시에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50억짜리 프로젝트 최종 PT야. 이거 놓치면 회사가 위험해져.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먼저 가 있어. 미팅 끝나고 바로 내려갈게. 오후엔 꼭 갈게. 약속해. 화가 났지만 정말 급한 일이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최소한 이런 일로 거짓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급하게 옷 챙겨 입고 서울역으로 달려갔죠. 첫 KTX를 타고 기차 안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느님, 제발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다 할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부산역에 도착해서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최악의 상황만 떠올랐어요.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엄마가 나 오기 전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만 강하셔. 꼭 버티고 계실 거야. 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보호자분이시죠?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응급수술은 했지만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간호사분이 부축해 주셔서 겨우 의자에 앉았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봤어요.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고 인공호흡기로 겨우 숨을 쉬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엄마, 왜 이렇게 됐어? 미안해. 내가 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남편에게 전화했죠. 여보, 엄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의사가 희망이 없대. 애들 데리고 언제 와? 그 미팅이 좀 길어지고 있어. 미안한데 오늘은 정말 못 갈 것 같아. 내일은 꼭 갈게. 50억 프로젝트라니까. 이거 성사돼야 우리 회사가 살아.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적어도 걱정하는 척이라도 했을 텐데 그때 문득 의심이 들어서 남편 회사 경리부에 있는 지인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예전에 함께 부부 동반으로 식사하고 가깝게 지냈었거든요. 혜림 언니, 우리 남편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던데 진짜야? 무슨 소리야? 정호씨 이번 주 연차 냈어.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닷새 연차라고 했잖아. 골프 여행 간다고 자랑하던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거짓말이었구나. 우리 엄마가 죽어가는데 골프 여행을. 언니, 혹시 어디로 간다고 했어? 제주도라고 했나? 회사 골프 동호회에서 간다고 했어. 전화를 끊고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마지막 양심을 묻기 위해 남편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여보, 정말 회사야? 엄마가 정말 위독한데 제발 와줘. 아니,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왜 자꾸 의심해? 짜증나게. 끊어! 그렇게 화내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바보같이 기대했던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3일 동안 전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의식이 없으셨지만 계속 말을 걸었죠. 엄마, 미숙이야. 엄마 목소리 한 번만 더 듣고 싶어.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먹고 싶어. 엄마 제발 일어나. 아이들 데리고 올 정신이 없어 결국 혜림 언니가 데려와 줬어요. 아이들에게 외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서 눈에 잘 담아두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왔지만 죄송합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엄마가 제 손을 살짝 쥐었다가 놓으시는 걸 느꼈어요. 마치 괜찮아, 이제 편히 쉴게 라고 말하시는 것 같았죠. 엄마 가지마.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제발. 하지만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전 그 차가운 중환자실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차리고 정신없이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영정사진은 오래전 칠순잔치 때 찍은 걸로 준비했죠. 환하게 웃고 계신 엄마 모습을 보니 또 눈물이 났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죠.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고 외도를 한 나쁜 인간이라 하더라도 장례식에선 힘이 되어주길 바랬는데 말이죠. 저 혼자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장례식장에서조차 혼자인 이 서글픔, 정호 씨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발인 날 아침, 영정사진을 들고 막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장례식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 차림을 보는 순간 전 할 말을 잃었어요. 검은 정장이 아니라 베이지색 캐주얼 자켓에 청바지 차림이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골프화를 신고 있었고 손엔 골프 장갑을 들고 있었어요. 머리도 바람에 날린 건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탄 건지 빨갰죠. 그래도 나 안 늦었지? 요즘 너무 바빠서. 능청스럽게 웃으며 다가오는데 심지어 술 냄새까지 났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전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죠. 와줘서 고마워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지만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영정 앞에 가서 어색하게 절을 한번 하고는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어요. 진짜 미안해. 회사 일이 너무 꼬여서. 통화도 잘 안 되는 곳에 있었어. 역겨운 거짓말. 제주도 골프장이 통화가 안 될 리가 없죠. 괜찮아. 이제 출발해야 해. 화장장으로 가는 차 안. 남편은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슬쩍 봤더니 골프 점수 기록하는 앱이더라고요. 장모 장례식 가는 차 안에서 골프 점수나 확인하고 있다니. 한참 가다 남편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여보, 나 화장만 하고 먼저 가야겠어. 오후에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쳐다봤어요. 아니, 이미 잡혀있던 약속이라. 거래처 사장이랑 미팅이 있어서. 말이 꼬이는 걸 보니 당황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세요. 더 이상 뭐라 할 기력도 없었어요. 남편 가방에서 골프 장갑이 빠져나와 있는 걸 봤어요. 캐디백 이름표도 보였죠. 애정하는 정호 오빠에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화장장 앞에서 남편이 택시를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나중에 납골당에서 만나? 꼭 갈게. 그렇게 가버렸어요. 엄마를 화장하는 그 순간에도 전 혼자였죠. 엄마 유고를 받아들고 납골당으로 가는 내내 다짐했어요. 엄마 봤죠? 이런 인간이에요. 제가 꼭 복수할게요. 이렇게 당하고만 살지 않을게요.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납골당에서도 그 인간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 엄마를 마음에 묻고서 서울로 돌아왔죠. 그날 기차에서 전 모든 마음을 정리했어요.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날 밤 전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TV 보며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역겨워서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엄마.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도 정성껏 만들었죠. 여보, 일찍 일어났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당신 골프 가는 날이잖아. 든든하게 드시고 가라고요. 남편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절 쳐다봤어요. 고마워. 근데 좀 이상한데? 장모님 일로 힘들어서 그래? 괜찮아. 이제 받아들여야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어? 근데 오늘은 일찍 나가네? 그 김전무님이랑 7시 티업이야. 중요한 접대라서. 그래? 힘들겠네. 그간 못했던 집 정리 다 해둘 테니까 다녀와. 남편이 기분 좋은지 밥을 먹으며 신나게 말했어요. 참, 다음 주에 엄마 생일인데 시간 되면 같이 가자. 엄마가 요즘 좀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 그래, 꼭 같이 가자. 마음속으로는 네가 그 약속을 지킬까? 라고 생각했지만요.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전 곧바로 그의 서재로 향했어요. 이전엔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어서 절 의심한 적 없었죠. 책상 서랍부터 뒤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랍엔 회사 서류들, 두 번째는 각종 계약서들, 그리고 세 번째 서랍 안쪽 이중으로 잠긴 비밀 공간을 발견했어요. 열쇠는 남편이 항상 차키에 달고 다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예비키를 책상 밑에 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요. 열어보니 통장이 4개나 있었어요. 국민은행 3,200만 원, 신한은행 5,500만 원, 우리은행 4,800만 원, 농협 6천만 원. 합치면 거의 2억이 넘는 비자금이었죠. 이런 돈이 있으면서 엄마 병원비 300만 원이 아깝다고 했던 거예요. 통장 하나하나 사진을 찍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컴퓨터도 확인했어요. 검색 기록을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죠. 강남 오피스텔 월세 시세, 골프장 캐디 선물 추천, 불륜 들켰을 때 재산 지키는 법, 이혼 시 재산 은닉 방법, 임신 초기 증상. 마지막 검색어를 보고 손이 떨렸어요. 설마. 골프백도 샅샅이 뒤졌어요. 역시 작은 파우치 안에서 여자 화장품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김수연이라고 적힌 명함. 골프장 소속 프로 캐디 29살. 그리고 저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아무래도 남편과는 시어머니를 보러 가지 못할 것 같아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잘 지내세요? 우리 며느리가 전화했네. 잘 지내지? 오늘 뭐 했니? 그간 집을 정리 못해서 밀린 짐 좀 치우고 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사돈 잘 보내드렸지? 그 장례식 때 보니 네 얼굴이 말도 아니더만. 그때 정훈 어떻게 됐니? 시간 맞춰 왔지? 침묵이 흐르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설마 거기서까지 그런 거니? 하여튼 그놈은 맨날 바빠. 돈 버느라 바쁘고 골프 치느라 바쁘고. 괜찮아요 어머님. 이해해요. 이해하면 안 돼. 며느리야, 이번 주말에 시골 내려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같은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려 그 주 주말 시어머니 댁에 갔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래 당신이라도 엄마한테 다녀와. 난 접대가 있어서 라며 또 골프장으로 갔죠.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갈치조림,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친정엄마가 해주시던 음식들이었거든요. 어머님 이거 사돈이 잘 해주셨던 음식들이지? 전에 오셨을 때 물어봤었어. 이제 내가 해줄게. 밥을 먹으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호가 어렸을 땐 참 착한 아이였어. 엄마 생일이면 꼭 편지 써주고 어버이날엔 카네이션도 직접 만들어주고. 근데 언제부터인가 변했어. 돈만 알게 됐지. 어머님, 내가 잘못 키운 거야.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키우느라 너무 많이 받아줬나 봐. 그래도 며느리야, 정호가 나쁜 놈은 아니야. 그냥 철이 없는 거지. 그래도 아직 가끔 전화해서 엄마 보고 싶어라고 하거든. 물론 막상 오라고 하면 바쁘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을 미워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정호 씨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혹시 뭔가 아세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너무 자주 집을 비워서요.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사실 나도 의심스러워. 내 입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정호가 원래 여자 문제가 좀 있었거든. 결혼 전에도 말썽 피운 적 있고. 혹시 또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어머님도 아셨군요. 그날 시어머니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호 씨의 어린 시절, 사춘기 때의 방황, 그리고 지금의 모습까지. 4월 둘째 주 사설 탐정을 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알아보니 흥신소가 외도 증거를 잡는 데는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일주일 후 흥신소 직원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전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우선 진정하시고요. 일단 물 좀 마시고 보세요. 사진이 수백 장이었어요. 남편이 그 캐디와 골프장에서 포옹하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모든 게 충격적이라 몸이 휘청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신을 붙잡고 봤죠. 여자 이름은 김수연, 29살. 작년 9월부터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회사 돈을 횡령한 흔적이 있습니다.
골프 접대비 명목으로 허위 영수증 만들어서 매달 1,000만 원씩 빼가고 있다네요. 회사 돈을 횡령해요? 네, 실제로는 개인 골프하고 그 여자한테 쓰는 거죠. 이거 증거만 확실하면 형사처벌감이에요. 직원이 서류를 더 꺼냈어요.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산부인과 같이 들어가는 사진이요. 그 여자 임신했습니다. 병원 기록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적어도 임신 3개월이에요. 절망한 채로 집으로 향하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나 좀 이상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이 안 쉬어져. 그때가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2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설마 시어머니까지 하는 불안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오셔서 시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그래도 이건 어머니의 일이니 남편한테 연락했습니다.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계셔. 심근경색이었대. 뭐? 엄마가? 잠깐만. 전화 너머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김 사장님, 제가 지금 급한 일이... 네, 알겠습니다. 미수가, 나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붙잡고 있어줘. 알겠지? 우리 엄마 일은 그렇게 못 들은 척하더니 어머니 일이라 그런지 급해 보이긴 하더군요. 중환자실 앞에서 혼자 밤을 새웠어요. 간호사들이 보호자님 혼자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아니요, 남편 곧 올 거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정호 씨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나타났어요. 미안, 기차가 끊겨서 운전해서 오느라 늦었어. 엄마는 어때? 시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기신 후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왔니? 엄마 괜찮아? 많이 놀랐지? 남편이 시어머니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그 기본적인 모습마저도 가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왔어? 어차피 금방 올라갈 거. 아니, 무슨 소리야 엄마. 내가 어떻게 안 와봐. 다른 생각 말고 지금은 건강만 생각해. 그 모습을 보니 혼란스러웠어요. 저 사람이 진짜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가? 자기 가족은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가?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절 불렀어요. 며느리야, 우리 둘이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님. 변호사 좀 불러줄래? 유언장 써놓으려고. 어머님 아직 그런 거 생각하실 때가... 아니야, 내 몸은 내가 알아. 미리 정리해놔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날 오후 병실에 변호사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내 전 재산을 며느리 김미숙에게 유증한다. 변호사도 저도 놀랐어요. 어머님, 그건 정호 씨가 아들인데... 내가 정호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그 아이는 돈이 있으면 다 써버릴 거야. 골프에, 또 다른 데 쓰겠지. 하지만 넌 달라. 네가 관리하면 돈이 올바른 데 쓰일 거야. 차라리 그게 나아. 걔도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어머님, 그리고 정호가 바람 피우는 거 알지? 깜짝 놀라서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내 눈엔 다 보여. 걔가 아직도 사람이 덜 됐구나. 네가 이혼하든 뭘 하든 이해할게. 정호는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재산은 네가 가져. 그래야 손주들 키울 거 아니니. 정호가 어떻게 되든 그건 그 아이 몫이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정호가 내 도장이랑 신분증 가져간 것도 알아. 은행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3억 대출받았다면서. 네? 그런데 왜... 그냥 뭐 하나 두고 봤지. 보아하니 그 골프인가 뭔진가 샀거나 뭐 여자한테 썼겠지. 미친놈. 이것도 증거로 써. 나중에 필요하면.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 방 장롱 뒤에 현금 2억 숨겨놨어. 평생 모은 거야. 통장도 있어. 농협에 3억, 국민은행에 2억, 신한은행에 3억. 시골 땅은 요즘 개발 얘기 나와서 15억은 받을 거야. 어머님, 이게 다 정말이에요? 평생 아끼고 모았지. 정호 아버지 일찍 가시고 혼자 정호 키우느라. 이제 다 네 거야.
손주들 올바르게 키워줘. 그것만 믿는다. 사실 전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지난 한 달간 남편의 모든 비리를 파헤쳤으니까요. 추가로 얻어낸 불륜 증거, 회사 횡령 자료와 이제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도장 도용 서류까지. 그 생각을 하며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잠든 척하고 있을 때 심전도 모니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보호자님, 응급 상황입니다. 달려가 보니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었죠. 30분간의 사투 끝에 3시 27분 사망 확인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한 달이 된 날 시어머니가 떠나셨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정말 시작해야 할 때였죠. 어머님, 약속은 끝까지 지킬게요. 대신 정호 씨를 아프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죄송해요.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여보, 어머님 방금 돌아가셨어. 어? 뭐라고? 잠깐만, 여기 일본 바이어랑 미팅 중인데 지금 음악 소리 때문에. 전화 너머로 요란한 음악과 여자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룸사롱이었죠. 거짓말도 오히려 좋았어요. 제 계획대로니까요. 여보, 지금 정확히 어디서 미팅하는지 알려줘. 그 정도는 말해줄 수 있지? 그 강남 땡땡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미팅 중이야. 그래. 수고하세요. 전화를 끊고 냉소를 지었어요. 완벽한 거짓말 증거를 확보한 거죠. 바로 행동에 들어갔어요. 먼저 장례식장을 정했는데 일부러 정호 씨 회사 건물 1층 장례식장으로 정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피할 수 없게 말이죠. 다행히 어머님 사시는 곳이 회사 가까이였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리 작성해둔 문자들을 발송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정호 씨 회사 상사에게. 새벽에 죄송합니다. 김정우 부장 아내입니다. 방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일본 바이어와 강남 땡땡 호텔에서 미팅 중이라네요. 회사에 그런 미팅이 있나요? 그리고 정우가 매달 접대비로 1,000만 원씩 쓴다던데 실제 접대 실적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장례식은 회사 1층에서 치릅니다. 두 번째, 골프 동호회 회장에게. 회장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최근 어머니 도장으로 3억 대출받아 프리미엄 회원권 구입했다던데 사실인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경찰에 신고하라고 증거를 주셨는데 장례 끝나고 처리하려고요. 세 번째, 친척 단톡방. 시어머니께서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엄마 부고에 이어 정확히 한 달 만입니다. 정호 씨는 일본 바이어와 땡땡 호텔에서 미팅 중이라 못 온답니다. 새벽 3시에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네요. 장례는 정호 씨 회사 1층에서 치릅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새벽 3시에 미팅? 한 달 만에 또 혼자? 이상하다. 이런저런 반응이 보일 쯤 저는 계획대로 카톡방에 남편이 룸사롱에 들어가는 사진과 내연녀와 함께 있는 사진을 보냈어요. 그 밑에는 김수연이란 이름과 골프장 캐디라는 정보까지 담겨 있었어요. 전부 다 흥신소 직원에게 얻어낸 것이었죠. 곧바로 단톡방이 폭발했어요. 뭐? 룸사롱? 게다가 내연녀까지? 어머니 병원에 있을 때 룸사롱 갔다고? 폐륜하네. 미숙이 불쌍해서 어떡해. 전 계획대로 대응했어요. 제가 속았나봐요. 설마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미 불은 붙었죠. 새벽 4시인데도 단톡방은 난리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준비를 했어요. 조문객들이 앉는 테이블마다 앨범을 올려뒀죠. 시어머니 사진들 사이에 교묘하게 정호 씨의 문제적인 행동들을 보여주는 사진도 섞어놨어요. 병원 면회 기록 0회, 골프장 출입 기록 월 20회 같은 자료들이죠. 9시가 되고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참 손님들을 받고 있던 중 이윽고 어머니의 부고 문자를 본 남편이 도착했어요. 예상대로 엉망인 모습이었죠. 양복은 구겨져 있고 흰 셔츠엔 빨간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어요. 게다가 온몸에서 술 냄새와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했죠.
미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빈소로 들어가 오열하는 남편의 모습. 하지만 전 그 눈물이 진짠지 의심스러웠어요. 아침이 되고 첫 조문객이 도착했어요. 다름 아닌 정호씨 회사 상사였죠. 김 부장, 그리고 사모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모님, 김 부장이 정말 일본 바이어 미팅했나요? 그것도 새벽 3시에? 네, 땡땡 호텔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네. 우리 회사 일본 거래처는 다음 달에나 올 예정인데, 그리고 그 호텔은 우리 지정 호텔도 아니고 접대비 관련해서도 확인 중이에요. 씨앗에 물을 준 거죠. 얼마 후 회사 직원들이 단체로 조문을 왔어요. 그중 격리부에 있던 그 지인 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미수가 잠깐만. 응, 언니. 사장님 지시로 정호씨 법인카드 사용 내역 확인해봤는데 최근 10개월간 접대비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이 나갔는데 실제 접대 보고서는 3건뿐이래. 어머, 그럼 나머진 대부분 개인 골프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것 같아. 이거 분명 횡령에 해당돼. 제가 일부러 놀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죠. 정말? 남편이 그런 일을... 어떡하지? 일단 사장님께 보고 드렸고 아마 감사팀에서 정식 조사 들어갈 거야.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대화를 들었어요. 좁은 공간에서 소문은 빛의 속도니까요. 몇 시간 후 골프 동호회 멤버들이 왔어요. 회장이 정호 씨를 따로 불렀죠. 김정호, 너 정말 어머니 도장으로 3억 대출 받았어?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게 사실은... 미쳤구나. 그게 범죄라는 걸 몰라? 사기의 문서 위조야. 형님,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우리 동호회 명예에 먹칠하는 놈은 필요 없어. 제 명이야. 다른 조문객들도 남편을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검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들어왔죠. 김수연, 29살의 그 캐디였어요. 제가 일부러 남편 번호로 해서 부고를 보냈거든요. 문제는 그녀의 배가 확연히 불러 있었다는 거죠. 임신 4개월은 되어 보였어요.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어? 저 사람 그 골프장 캐디 아니야? 맞아, 김수연이야. 근데 배가... 임신한 건 맞지? 사람들이 수근거리자 그 여자는 당황하며 정호 씨를 찾는 눈빛을 보냈어요.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때 제가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조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기 혹시 남편 아시는 분이신가요? 아, 골프장에서 일하시는 그분인가? 정호 씨가 골프를 워낙 좋아해서. 근데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앉아서 쉬세요. 아니, 괜찮아요. 저 그냥... 임신하셨구나. 몇 개월이세요? 조심하셔야 하는데 이런 데까지 오시고. 모든 조문객의 시선이 그녀의 배로 향했어요. 혹시 아기 아빠도 같이 오셨어요? 그 순간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뛰쳐나갔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죠. 들었어? 저 배에 든 게 김정호 부장 아이래. 아이, 미쳤네. 어머니 병원에 있을 때 바람 피워서 애까지? 저러니까 병문안도 안 갔구나. 그때 남편이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 미수가 왜 그런 말을 해? 무슨 말? 임신한 여자분께 자리 구하는 게 잘못이야? 아이, 그게 아니라 그 여자분이 누구길래 그렇게 당황해? 당신 설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남편은 급히 다시 빈소로 들어갔죠. 오후가 되고 제가 준비한 하이라이트가 시작됐어요. 변호사가 도착했죠.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놀란 표정으로 절 봤어요. 유언장? 그런 게 있었어?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제가 부탁한 대로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 김미숙에게 유증한다. 이는 며느리가 본인을 지극정성으로 모신 것에 대한 보답이며 아들 김정호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뭐라고?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돼? 내가 아들인데 엄마가 정신이 온전할 때 쓴 거야? 네.
병원에서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고 공증도 완료됐습니다. 정당한 증여 계약이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서류를 더 꺼냈어요. 고인께서는 김정호 씨가 본인 도장을 도용해 3억을 대출받은 사실도 알고 계셨고 관련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이때 회사 상사가 일어났어요. 김 부장, 이게 다 사실이야? 횡령의 도장 도용까지? 아이, 저기 이건 오해가... 당장 내 사무실로 와! 감사팀 기다리고 있어! 상사가 화난 표정으로 나가자 회사 사람들도 우르르 따라 나갔어요. 그때 제가 추가 폭탄을 터뜨렸죠. 여러분,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정호 씨와 캐디의 골프장 데이트 사진, 강남 오피스텔 동거 사진, 산부인과 동행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자료입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병간호는 한 번도 오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만해 제발! 사람들이 사진에 더 깊이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격분에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아까 오신 김수현 씨가 바로 이 사진 속 여성입니다. 임신 4개월이라고 하더군요. 조문객들이 경악했어요. 미친놈! 어떻게 그럴 수가! 부모 장례식에서 불륜이 들통나다니! 그때 정호 씨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온 전화였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호 씨의 얼굴은 사색이었어요.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고됐네. 이걸 바라는 거였지? 아니, 아직 부족하지. 곧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야 할 거야. 내가 고발장 접수해뒀거든. 도장 도용 및 사기 혐의로. 그렇게 남편은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망신을 당하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 또한 용서해 주실 거라 믿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 예배가 있었어요. 남편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새벽에 겨우 왔죠. 초췌한 얼굴, 수염도 깎지 못한 모습, 그동안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미수가, 영정 모시고 가야지. 쓸모없어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화장장 가는 차 안, 정호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우리 엄마 장례식 때 어디 있었지? 제주도 골프장이었잖아. 그것도 그 여자랑. 그땐 정말 일 때문에. 거짓말 그만해. 다 알아. 그때 제주도 땡땡 리조트에서 그 여자랑 있었잖아. 호텔 투숙 기록도 있는데 보여줄까? 정호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죠. 이혼해. 재산 분할은 시어머니가 다 나한테 주셨으니 따로 요구할 건 없고 위자료만 받을게. 위자료? 내가 무슨 돈이 있어. 퇴직금 있잖아. 아 맞다. 횡령으로 못 받겠네? 그럼 집이라도 팔아서 줘. 애들이랑 잘 살게. 얼마 뒤 이혼이 확정됐어요. 정호 씨는 횡령으로 벌금 3천만 원, 도장 도용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해고, 퇴직금도 횡령금 변제로 사라졌죠. 골프 동호회에서도 제명, 그 캐디는 아이를 지울 테니 위자료 5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가 정호 씨가 돈이 없다는 걸 알고는 연락을 끊었대요. 결국 위자료는 집을 팔아 2억을 받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유산을 정리하고 거기에 위자료 2억까지 합치니 큰돈이 마련됐죠. 저랑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사시던 시골로 이사했어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죠. 그리고 현재 전 어머니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가꾸신 텃밭을 유기농 체험 농장으로, 노는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으로 만들었죠. 캠핑장은 단 10동만 운영하는데 하루 숙박료가 꽤 돼서 사업적으로 괜찮았어요. 특별한 건 5060 여성 전용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 이런 컨셉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6개월 예약이 꽉 차 있죠. 손님들과 함께 웃고 울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됐어요. 월 순수익이 꽤 되니 강의 요청도 많이 와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주제로 가끔 강연도 하죠. 어느 토요일 오후 직원이 왔어요. 대표님, 예약 없는 남자분이 찾아오셨는데 꼭 뵙고 싶다고. 나가보니 글쎄 정호 씨였어요. 1년 만에 본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하고 볼은 푹 꺼지고 싸구려 등산복 차림이었죠. 미수가,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냥 엄마 산소 다녀오는 길에 들렀어. 여기가 엄마 땅이었잖아. 네, 그랬죠. 이제 제 땅이지만. 침묵이 흘렀어요. 정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여기 정말 멋지게 만들었네. 감사해요. 미수가, 내가 정말 후회해. 왜 그땐 그걸 몰랐을까?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이제 와서 그런 말 잘도 하네. 알아,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그냥 미안하다고 꼭 전하고 싶었어. 정호 씨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별거 아닌데 엄마 좋아하시던 꽃이야. 여기 정원에 심어주면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봉투를 받았어요. 따뜻했어요. 체온이 느껴졌죠. 그럼 잘 지내. 정호 씨가 돌아서는데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정호 씨, 돌아보는 그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은 안 하셨지만 당신이 정말 어려울 땐 도와주길 바라셨겠지. 그러니 필요하면 연락해. 염치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골프 말고 다른 일 시작해. 아직 늦지 않았을 테니. 정호 씨는 고개만 끄덕이고 떠났어요. 낡은 경차를 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어머니의 정원엔 가족 단위 손님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텃밭에서 방금 캔 채소로 바베큐를 하고 아이들은 꽃밭에서 뛰놀고. 이게 행복이구나. 책상 위엔 두 어머니 사진이 나란히 있어요. 매일 아침 인사드리죠. 엄마,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은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정호 씨가 준 꽃씨를 봤어요. 코스모스 씨앗이었죠.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꽃. 내일 정원 한쪽에 심어야겠다. 어머님을 위해서, 그리고 용서를 위해서. 이제 복수는 끝났어요. 남은 건 행복뿐이죠. 56세에 시작한 새 인생. 매일이 선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감사해요. 제게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준 거니까요. 두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딸이 드디어 제 인생을 찾았구나 라고. 이제 전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김미숙으로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자유롭게.